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안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좋습니다. 그럼 이재명에게 말한 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대화와 평화를 내세웠을 때 과연 평화로웠을까요? 지금부터 역대 정부가 북한의 대화와 평화를 앞세워 접근했을 때 우리 국민과 국가가 어떤 결과를 겪었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평화적으로 접근했던 대통령은 현재 이재명까지 총 4명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 해상에서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1997년 합동참모본부가 세정한 해상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이 교전수칙에 따라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밀어내는 작전을 수행했고 북한 해군이 먼저 공격하자 즉각적인 대응 사격으로 북한에 큰 피해를 입히며 교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단계적 대응을 전제로 한 기존 교전수칙에 김대중 대통령의 4대 교전수칙이 더해지면서 현장 대응은 구조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대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며 긴장 완화 중심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군은 제1연평해전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군은 먼저 쏘지 않는다. 확전을 극도로 피하려 한다. 문제가 발생해도 군사적 대응보다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02년 6월 온 국민이 월드컵 열기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틈을 타 북한은 기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극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제2연평해전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나 4대 교전 수칙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기습을 감행하는 작전 선택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메시지가 하나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연평해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소련 붕괴와 중국의 정책 전환, 계획경제 붕괴, 자연재해가 겹치며 체제 붕괴 위기에 가까운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권 생존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햇볕 정책을 통한 대북 지원은 북한이 이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을 제공했고 그 결과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이후 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 번영 정책을 내세우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했고 평화를 명분으로 대북 지원과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은 사상 첫 핵실험을 감행하며 사실상 핵 보유 단계에 진입했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핵 문제와 대북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일부 지원과 교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접 도운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제공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는 과거 정책의 결과가 누적돼 이제 현실이 된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수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체계를 재정비하며 북한을 상대하는 안보 정책의 방향은 억제와 동맹을 축으로 한 관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화와 평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 기조가 복원되었고 그 결과 북한을 향한 압박의 무게중심은 다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며 전쟁은 없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서해를 포함한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 수역을 설정하고 포사격과 군사훈련을 제한하자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년 뒤 군사 충돌을 막자고 합의했던 서해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고 그 시신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이 공무원이 생존 상태로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취할 수 있었던 조치들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 시도도 없었고 군사적 외교적 압박도 없었으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보다는 피해 국민을 오히려 월북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공식 판단하며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들은 당시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가서 그 실체가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며 긴장을 낮추려 할수록 북한이 그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도발의 수위를 높였고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수 정권 시기에도 북한의 도발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2008년 비무장 민간인이 통제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명백한 국민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무장 병력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눈 중대한 인권이자 안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교류도 재개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했습니다. 2010년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서해에서 작전 수행 중 목숨을 잃은 천안함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원인 불명 사고나 단순한 남북 간 분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한 국제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한 뒤 5.24 조치를 통해 남북교역과 협력을 전면 중단하며 군사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은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직접 포격을 가했고 국민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희생된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이는 경고나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공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군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사건 이후 기존의 소극적인 교전 수칙은 전면 수정됐습니다. 상황 관리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원칙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 제재 아래 서북도서 방어 전력은 대폭 강화되며 재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비무장지대 DMZ에서 우리군 장병 2명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를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정부는 조사 끝에 지뢰 파편이 북한 목함지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중단돼 있던 대북 심지어 확성기를 11년 만에 재개하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고 폭격과 준 전시 상태를 언급하며 위협했지만 결국 북한이 먼저 고위급 접촉을 제한하며 강경한 대응 이후 추가 무력 충돌은 억제됐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보면 보수 정권이 일관되게 지켜온 기준은 분명합니다.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억제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도발과 협박으로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북한은 그들의 뜻대로 도발하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적과 맞닿은 최전선에서 3단봉과 같은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더라도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사 분계선 지침 개정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군사 분계선은 남북이 서로 절대 넘지 않기로 약속한 선이며 넘는 순간 바로 군사도발로 인식되는 절대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군사 분계선이 수십 미터 뒤로 물러난 위치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최전선의 명백한 혼란과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 예산 미지급 및 집행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저자세 외교가 아닙니다. 국가를 북한에 상납하는 외교입니다. 고저서를 한판 뜬다고요? 하지만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북한은 전쟁이 아니라 긴장을 이용해 이득만 챙기는 쪽을 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우리가 김정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미사일 몇 번 쏘면서 긴장만 유지해도 정권은 공고해지고 그대로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굳이 한미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까요? 북한이 기대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력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고 중국은 패권 경쟁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독으로 한미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국가안보에 가장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연구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